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명량의 속편이자 프리퀄, 이순신 3부작의 중간다리인 한산 용의 출연이 전편과 다른 세련된 국뽕을 선보이는 데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1952년 4월, 왜군은 단 15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북진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거북선을 앞세워 남해안을 장악하자 이내 왜군은 보급의 난항을 겪죠. 이에 용인 전투에서 10만 명의 조선군을 격퇴한 와키자카 야수하르는 해전을 통해 이순신을 꺾고 보급품을 전달함과 동시에 명나라로 진격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부산포에 수군을 집결시키고 나대웅이 설계한 거북선의 도면을 훔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순신은 원균의 방해에 맞서가면서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는 등 수세에 몰린 조선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작전을 고민하며 한산도로 출전하죠. 전쟁 이론을 다룬 유명한 경구들이 이야기할 때 프로이센의 군인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속 다음 말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의 연장이라며 전쟁이 대립하는 의지들의 충돌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자기 의지를 강요하려 하는 한 국가가 많은 수단 중 선택한 한 가지 옵션에 불과한 것이죠. 즉 전쟁의 명분과 목적, 승패의 기준점은 그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전쟁 영화들도 단지 전쟁과 전투의 양상을 그려내는 것만큼이나 그 전쟁의 명분과 정치적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례로 300 시리즈는 러닝타임 동안 자유대 압제라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에서 전자가 승리하는 쾌감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준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도 비록 패배한 전투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분기점이 되었던 덩케르크 퇴각의 의미를 스크린 위에 온전히 재현해냈죠. 고지전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과 아이러니함을 꼬집은 바 있습니다. 170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 반열에 오른 명량의 후속작이자 프리퀄로 최종편기 활과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은 한산 용의 출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1952년 음력 7월 8일에 펼쳐진 한산도 대첩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한산은 전쟁의 두 주체, 조선과 일본의 의지를 각각 의와 불의로 설명합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도 정합하죠. 일본군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아무런 명분 없이 조선을 침략했기에 조선과 일본은 순도 100%의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임진왜란이 의와 불의가 싸우는 전쟁인 것은 명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가 의와 불의의 전쟁을 풀어내는 드라마적 측면입니다. 특히 명량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한산의 선택이 인상적이죠. 명량은 전쟁의 왕과 종묘사직이 아닌 백성을 위한 싸움이라 규정하며 민심이고 천심이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실제로 왕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금 전쟁에 나설 것을 명받은 백전노장은 국가와 군주를 위한 충성심에 앞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울돌목으로 향했고 역으로 백성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승리했죠. 이러한 정치적 함의는 2014년 개봉 당시 명량이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민심의 중요성을 전하는 방식이 다소 올드하고 1차원적이었던 것이 문제였죠. 말을 할 수 없어 치마를 흔들며 위기를 알리는 정씨의 모습이나 백성의 희생을 보여주는 캐릭터였던 임준영처럼 부자연스러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는 극의 흐름을 툭툭 끊었습니다. 이 고생을 몰라주면 후손들이 전부 후레자식이라던 대사 역시 영화를 평면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요. 한산은 다릅니다. 오히려 형보다 더 낫죠. 영화는 의도적으로 일본군의 관점을 강조하며 이순신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한 영화는 가장 먼저 부산의 일본군 진영을 비춥니다. 일본군이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착실하게 그려냅니다. 걸핏하면 조선인들을 죽이는 평면적인 악은 등장하지 않죠.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곧 전염병이라면서 아군의 폐잔병을 죽여 혹시 모를 불씨를 제거하는 주도 면밀함, 간첩의 침투와 그로 인한 정보의 유출을 경계하는 치열한 첩보전, 군사적 약점을 지우기 위해 전력이 진강하고 작전에 가다듬는 철저함이 대신합니다. 반면에 스크린 속 조선군은 취약합니다. 거북선을 잃고 거북선의 설계도를 탈취당하며 하객지는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영화는 의롭지 못하다는 단편적인 인상 대신 신중하고 영리하며 강대한 불의 앞에서 흔들리는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순신의 하객지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거북선의 등장은 역으로 더 큰 감동을 주죠. 철저하고 신중했던 불의가 의로움으로 쌓은 바다의 성 앞에서 필연적으로 괴멸되는 모습은 이른바 품격 있는 국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산 바다의 수군 군영을 구축하며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모습으로 영화가 결말을 맺는 이유이자 작중 최고의 신스틸러인 거북선이라는 소재가 단지 눈요기에 그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거북선의 장림배라는 의미의 메구라 분해라고 줄곧 부르던 왜군 장수들은 거북선을 마주친 순간 영화 초반 패잔병들이 그려했듯이 해저 괴물이라는 의미의 보카이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본군의 거북선에 대한 두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곧 의로움의 힘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칫 억지스럽거나 정서적으로 과정될 수 있었던 항해, 준사의 서사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한산도 대첩과 맞물립니다. 아군을 보호하지 않는 왜군의 악의를 경험한 외장 준사는 이순신을 만나 마음을 고쳐먹고 을안의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의병과 함께 전투에 임하죠. 이 모습의 함의는 굳이 과장된 감정선이나 대사를 통하지 않아도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성인 하객진과 자연히 이어집니다. 그렇게 전쟁과 전투에 담기는 의미를 전달하는 한산의 방식은 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련되게 느껴지죠. 정보름과 안준영 캐릭터의 분량이 전편에 비해 적어서 인위적이고 심파적인 연출이 줄어든 것도 영화의 담백함에 기여합니다. 또 영화가 이순신의 활을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칼과 대조해 의로움의 필연적 승리와 쾌감을 강조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와키자카의 칼은 명나라로 진격하려는 야욕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패잔병을 죽이는 그의 칼은 왜군끼리도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분열의 칼이며 명나라까지 향하는 지도가 그려진 황금 부채로 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순신은 죽을 위기에 처한 부하 나대용을 구하기 위해 총을 맞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을 쏴 나대용을 보호하고 약점이 드러난 거북선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대용과 거북선은 찰나의 순간 이순신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그래서 와키자카의 칼도 조총도 이순신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움이 담긴 이순신의 활 앞에서 악의로 가득한 그의 무기는 무용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한산 대첩에서 갑옷에 화살을 맞았다는 역사적 기록을 영리하게 활용한 드라마의 힘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장수가 자신의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비되는 점도 드라마의 입체감을 더합니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칼을 쏘는 와키자카와 달리 작중 이순신이 활을 쏘는 장면은 딱 3번 등장하죠. 이는 신중함을 기하면서도 끝내는 자신의 경험을 답습하는 와키자카와 달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신중한 이순신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와키자카는 한산도 바다가 용인 전투와 같은 지형이라는 이유로 또 이순신의 하객진이 과거 비카타 가하라 전투에서 드러난 하객진의 약점을 공유할 것이라고 판단해 과거의 전술을 반복합니다. 반면에 꿈속에서 녹둔도에서의 전투를 다시 한번 마주한 이순신은 와키자카의 선택을 예측한 후 마지막까지 확실한 한수를 기다리다 왜군의 공격을 되받아 역공하죠. 이러한 차이점은 두 배우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연기가 빛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유아는 본래 신중하고 치밀하지만 전투에 돌입하면서 야망이 부풀었다가 하객진 앞에서 좌절해 절망하는 와키자카의 입체적인 변화를 잘 짚어냈죠.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사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와케일의 절제된 표정 연기가 지장으로서의 이순신을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드라마적 측면은 결국 전투와 전쟁의 양상을 알기 쉽게 또 박진감 있게 펼쳐 보인 연출과 구성 덕분에 빛납니다. 우선 당포에서 견내량과 한산으로 이어지는 전투의 흐름 속에서 하객진과 어린진처럼 매 순간 변화하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진영을 넓고 수직적인 구도로 잡아내 그 형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밑바닥의 둥근 일본군 함선과 밑바닥의 평평한 판옥선의 차이점을 활용해 전투의 변수를 만들기도 하며 거북선들의 충파로 인한 박진감이나 전방위 포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모습도 효과적으로 그려내죠. 또 전반적인 임진왜란의 흐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영리함이 돋보입니다. 지형적으로 유사한 용인 전투의 전황을 상세히 설명해 한산 대첩의 전술적 가치까지도 부각시키는가 하면 선조의 몽진을 강조하며 한산 대첩이 지니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의의도 스크린에 담는 데 성공하죠. 역사적 사실을 영화적으로 각색한 지점도 눈에 띕니다. 일례로 영화는 역사 속 이치전투와 웅치전투의 특징을 합쳐 가상의 전투를 만들어내죠. 원래 전주성이었던 일본군의 목적지를 전라 좌수영으로 변경해 한산도 대첩 전후의 위기감을 더 고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적 서술을 충실히 따르며 서스펜스를 끌어올립니다. 원균의 활용법이 대표적이죠. 다른 미디어들과는 달리 무능하고 비겁한 원균의 캐릭터성을 온전히 묘사하면서 일본군과의 전투라는 외적 위기는 물론 진이 뚫릴 수 있다는 식으로 조선군 내부에 위기도 조성합니다. 그 결과 거북선의 기습과 돌격, 하객진의 위력, 평소와 달리 화약에 잔뜩 준비한 이순신의 지략 등의 임팩트는 모두 극대화되죠. 특히 이는 영화를 제작할 때 한산도 대첩이 명량해전에 비해 여러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입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 개인에게도 조선수군의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전투였죠. 총 지휘관은 억울하게 파직당하고 어머니를 잃은 상태였고 조선수군도 7천량 해전에서 대피한 후 12척의 판옥선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30여 척이나 되는 일본군을 패퇴시켰으니 명량해전은 별다른 각색 없이도 충분히 드라마틱합니다. 반면에 한산도 대첩 당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연전연승 중이었고 전력도 온전했습니다. 이순신 개인 입장에서도 사천해전에서 총탄을 맞아 부상당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일신상에 크게 특이한 부분이 없었죠. 즉 한산 대첩은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중대한 승전이지만 오히려 처절함과 승리의 쾌감이 덜 직관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핸디캡을 강렬한 스펙터클이 돋보이는 긴 분량의 해전씬과 영리한 각색을 통해 극복했기에 한산의 임팩트는 결코 명량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시리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안준영과 정보름 캐릭터는 왜군과의 첩보전을 담당하면서 이번에도 일정 부분의 분량과 비중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반적으로 담백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신파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시리즈의 연속성을 부각시킨다고 보기에는 그 역할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찰나의 순간 삽입된 그들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영화의 최대 장점인 영리한 각색과 전투신도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수군이 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부산까지 진격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진 전투가 한산 대첩이 포함된 3차 출정이 아닌 이순신의 4차 출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굳이 한데 합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죠. 한편 거북선이 나타나는 전투씬은 배와 배가 충돌하며 원초적인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다만 거북선에 사용된 CG의 수준이 부자연스러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인작전 도중 암초바다를 헤쳐나오는 조선군과 그대로 좌초되는 일본군을 묘사할 때처럼 순간순간의 장면에서도 부자연스러운 그래픽이 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비해 적게 등장하고 인간적인 고민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김하민 감독이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명량해전에서는 용장을, 한산해전에서는 지장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가능합니다. 명량이 영웅 이면의 고뇌에 주목했다면 한산 용의 출연에서는 젊은 장군이자 리더인 이순신의 자질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량 죽음의 바다가 인간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층 원숙해진 현장 이순신을 그려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이 단점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산 용의 출연은 전편의 단점은 수정하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통해 같은 주인공의 또 다른 면모를 부각하면서 품격 있는 사극이자 영웅전 그리고 전쟁 영화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냅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